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와, 오랜만이잖아요. 좋잖아. 바로 뭐 이어서 보시는 분들이면은 뭔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무드가 바뀌지 않았나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는 우리가 악기상까지 하고 왔는데 요때 이제 겨울 방학 그 중간 방과가 끝날 때쯤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잠깐 그 나오는 그 봄 학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봄학기가 됐습니다. 왜 이제서야 왔냐 이 사람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말해주시면 참 감사하고요. 왜 이제 왔냐면 이 생활기록부. 이거 생활기록부 처음 써봤는데 매콤하더라고요. 열심히 썼습니다. 네,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해양 가보도록 하죠. 해양은 일단은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 느낌이에요. 사실은 전 범위에서 가장 좀 또 난이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제가 짚어드린 포인트 위주로 딱딱딱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그냥 딱딱딱 풀고 뭐 너무 딥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딥하게 안 보라는 말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되 훨씬 우리가 좀 더 기준을 높은 데다 둬야 될 뭐 우주론 쪽이라던가 아니면 앞에 뭐 지질 단면도 연습이라던가 뭐 아니면 우리 반감기 문제 많이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딥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잘 들으셔야 된다. 자, 가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해수의 성질이라는 친구를 조금 딥하게 보려고 합니다. 해수의 성질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기억하죠. 큰 그림 그리셔야 돼 항상. 해수의 성질, 한마디로 바닷물의 성질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바다가 어떤 걸 물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따뜻한지 찬지. 그리고 바닷물의 특징은 짜잖아요. 그러니까 짠 정도가 얼마나인지 수온과 염분. 그 다음에 수온과 염분으로 인해서 웬만한 밀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건데 사실 수온과 염분 두 가지 인자만으로 밀도의 거의 99%가 정해져요. 물론 막 압력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요인들도 있긴 한데 거의 수온과 염분만으로도 그 해수, 내가 지금 궁금한 그 해수의 밀도가 정해진다. 미리 제가 스포일러 너무 중요한 말이라 말씀드린데 밀도가 커지려면 해수의 밀도가 차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고 짤수록 한마디로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을수록 그 해수의 밀도가 큽니다. 밀도가 크다는 건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밀도.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세 번째 요인이 결정돼 버리고요. 거의 웬만해서 밀도가. 마지막은 용존 기체라는 겁니다.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기체, 그 해수에 어떤 기체들이 녹아들어 있느냐라는 뜻인데요. 사실 용존 기체에는 정말 많은 기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다행히도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 그려드렸고 지금 외우셔야 돼. 뭐 있었다고요? 해수의 성질. 내가 이 해수가 궁금해. 그러면은 딱 찍어서 수온 몇 도인지, 그 다음에 염분 얼마나 짠지, 그 두 가지가 뭘 결정해? 차짜일수록 밀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기체 성분이 녹아있는지, 그 중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데 걔네들로 인해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용존 기체까지 4가지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온도, 즉 수온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표층 수온 분포와 연직 수온 분포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층 수온 한마디로 전 지구에서 봤을 때 그 표면에 있는 해수의 온도가 어떤지 그냥 보는 거예요. 보통은 약간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기상 위성 영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딱 찍습니다. 그냥 딱 표면에서. 이게 이제 표층 수온이고, 전 표층을 봤으면 그 지역별로 깊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별 깊이에 따른 연직 수온 분포의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저위도는 어떻고요, 중위도는 어떻고요, 고위도는 어떻고요, 그런 얘기들을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연직 수온 분포죠. 자, 표층 수온 분포 갑시다. 공부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이면 이 왼쪽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대기 파트에서 했었죠. 등온선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는 건데, 등온선은 기본적으로 위도랑 나란하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 적도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냥 지원 수준에서 말할 때 적도에 제일 많이 때려받고 고위도로 올라가면 점점 그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도랑 나란한 이유는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로 가면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원래는 노란색이 안 써 있는 거예요. 노란색이 안 써 있을 때 뭐야, 일단 사방위표, 위로 가면 북쪽인데 북쪽으로 가는데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등온선이 위도랑 일단 나란한 그 선이 점점 주네, 즉 더 추운 데로 가네, 즉 더 고위도로 가네.
그래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올 때 남쪽으로 와야 적도가 있는 지역은 바로 북반구. 그죠? 오, 좀 덥네요. 그리고 반대로 사방이표가 있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위도랑 나란한 등운선의 숫자가 커지죠. 여기 어디? 북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적도가 있는 남반구.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얘가 그대로 사실은 이 해수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뻘건 거 항상 그래프 나오면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단위가 보시면은 온도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빨간색들이 지금 여기 적도에 다 몰려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고위도로 빠지면 빠질수록 파란색 온도가 낮은 거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아까 분명히 앞에서 등온선은 기본적으로 위도랑 나란하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래 뭐 나란하긴 해요. 그렇죠? 나란하긴 하죠. 거의 나란하긴 한데 이런 데 보시면 몽글몽글한 부분들이 있죠. 나란하지만은 않다. 나란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당연히 태양국사 에너지가 적도에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나란하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왜 나란하지만은 않은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뭐 딥하게 들어가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보시면은 북반구는 남반구랑 약간 경향성이 달라요. 확실히 그 나란한 거는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남반구 쪽이 훨씬 나란합니다. 이에 비해서 북반구가 좀 더 몽글몽글한 지점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데 해류가 물론 남반구도 해류가 있지만은 북반구는 이 대륙이 많아서 대륙에 의한 해류의 어떤 흐름이 좀 더 번잡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애가 많이 틀어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따뜻한 흐름이 올라가는 난류 지역 같은 경우는 등온선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는 한류, 찬물이 아래쪽으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 같은 경우에 애들이 또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 이건 남반구에서도 경향성이 똑같습니다. 따뜻한 물이 고위도로 올라가는 난류 지점에 좀 더 내려가 있고 한류가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한류 지점 같은 경우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언제나 나란하지만은 않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륙이 보시면 알겠지만 북반구가 훨씬 대륙이 많아서 대륙에 내린 비는 즉 담수, 안 짠 물은 대륙에 내린 물은 결국엔 바다로 유입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이 많은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싱거운 물의 유입이 많아서 해수의 성분을 좀 더 밍밍하게 만들면서 다양한 변화를 유도하곤 한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수능 특강 7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표층선 분포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거의 위도랑 나란하고 당연히 적도가 좀 더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올라가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뭐 이런 해류의 흐름이라던가 대륙의 분포에 따라서 약간은 몽글몽글 달라질 수 있구나. 너무 중요한 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싹 지우고 이 그림의 개형만 봤을 때 얘가 수온 그림인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이 그림과 여러분이 뒤쪽에서 배우게 될 요 염분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림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실제 출제됐던 게 뭐냐면은 이것도 싹 지우고 그림 2개 딱 주고 뭐가 수온이고 뭐가 염분이게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내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수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0도에서 30도에 계속 불면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불면서 적도 해역의 수온은 어떨까요? 높죠. 높은 물의 해수가 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쪽으로 막 무역풍 타고 이동을 하는데 대륙이 있으니까 대륙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대륙에 고이게 돼요. 물이 쭉 가다가 여기에 고여. 쭉 가다가 여기 고여. 그래서 서태평양과 서대서양 쪽의 수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그림이 바로 수온 그래프입니다. 이에 비해서 염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 안 하셨지만 염분을 보시면은 다 설명드릴 건데 얘는 서태평양이나 서대서양에 있지 않고 대양의 중심부, 특히 위도 30도 라인의 대양의 중심부에 포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염분 지역이. 이에 비해서 수온 같은 경우는 최고 수온 지역이 어디 있다? 적도, 기본적으로 적도였죠. 제일 뜨거운데. 그 중에서도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서쪽에 처박혀 있는, 대양의 서쪽에 처박혀서 서태평양이나 서대서양의 수온이 높은 그런 그래프를 띄고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한 5개 쳐놓으세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는 지구 자전 때문에 그런 건데 얘는 G2 내용이기 때문에 왜는 우리가 나중에 G2 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수온이 높으니까 태풍, 열대적이야. 수온 27도 이상의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기 좋다고 했던 그 친구들이 주로 여기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수온 높은 태풍, 뭐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런 애들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빈도가 이제는 이걸 설명할 수 있죠. 태풍의
발생 지역이 주로 여기 왜 주로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되죠. 무역풍이 따뜻한 물을 다 이쪽으로 박아놔서 해수 온도, 표층 해수 온도가 이 서태평양과 서대서양 쪽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는 느낌. 대기랑 해양이 괜히 같은 단원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연직 수온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은 나 이거 공부했던 건데 선생님 저희 그래프 알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지구가 원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 디테일하게 막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모르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무조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놓은 사람 없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각각의 정의를 보면은 혼합층이라는 친구는 왜 혼합층이냐면 제일 표층에 있는 층이라서 바람이 불었을 때 가장 직격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면서 그 층을 섞어줄 수 있는 층인 거예요. 굉장히 표층에 있는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으로 인해 섞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 뭐 이거는 사실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따뜻하고 두꺼운 층이라고 일단 수능 특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층 아래에는 수온약층이 발달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깊은 곳은 너 뭐 롤 티어 어디냐, 뭐 배그 티어 어디야, 게임 티어 심했다, 너 뭐 심해층 제일 깊게 있어서 엄청나게 차갑고 깊게 있다라는 말은 밀도가 크다라는 거죠.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인 것처럼 아래 깔려 있는 거는 밀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층이 아래 깔려 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냥 상식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혼합층이라는 거는 표층에 있는 층은 바람이 섞어주는 그 층, 그래서 수온이 일정한 그 층은 전체 해수 2%밖에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뭐가 제일 깊을까요? 심해층. 심해층은 약 80%나 차지하는 이 친구가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 해수를 차지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부 미리 해보신 분들이 알 텐데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 두 개를 배우지만은 당연히 둘 다 중요하지만은 이 심층 순환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혼합층 바람이 섞어져서 그 깊이에 따라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이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두 개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X축, Y축 단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 봅시다. 두 개 그래프가 달라요. 둘 다 기본적으로 Y축은 수온인데 수심인데 얘는 위도에 따라서 여기가 0이니까 적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N이니까 북반구고 여기는 S니까 남반구죠. 네. 이거는 지금 위도에 따른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고요. 이 친구는 마찬가지인데 X축이 수온이에요. 수온. 그래서 수온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깊이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연직 수온 분포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작업은 뭐냐면 얘를 가려놨을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각 뭐가 저위도인지 고위도인지 중위도인지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쉽잖아. 저위도가 온도가 높잖아요. 제일 표층에서 온도 높은 얘가 저위도, 그 다음 중위도, 그 다음 고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찾아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혼합층을 봐야 되는데 혼합층은 섞어주니까 바람이 온도가 일정한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 내려가는데 물론 온도가 떨어지게 하지만 거의 일정한 층 요만큼이 저위도의 혼합층이 되는 거죠. 중위도는 좀 더 혼합층이 깊죠. 그래서 만약에 저위도랑 중위도의 혼합층의 두께를 비교해주세요. 그럼 어디가 더 깊다? 중위도. 반대로 말하면 그럼 바람 세기가 센 데는 어디다? 중위도. 저위도는 적도 모풍대라고도 불려서 바람이 거의 안 불어요. 그래서 중위도 바람이 훨씬 더 세게 불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로 촥촥촥촥 여기가 혼합층이 더 두껍고 여기가 혼합층이 더 얇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됐죠? 심해층에 있다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혼합층 얘기는 대충 끝났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두꺼운 친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층이 두껍게 관측되는 친구가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되게 당황하는 게 난 분명히 해양 단원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의 세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갑자기 막 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심플하게 이 연직 자료를 주고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지역이 바람 세기가 세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니까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봤더니만은 애가 온도가 쭉 일정하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바람이 섞어주는 때까지는 바람이 계속 섞어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바람이 닿을 수 없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못 받으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약 4도, 뭐 0도부터 4도 그 사이 보통 주로 4도 정도까지 내려가는데요. 뭐 숫자는 몰라도 되지만 최소 5도 미만의 차가운 층으로 갑니다. 뭐 차가운 층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해층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친구 보시면 굉장히 차갑다. 아까 밀도가 크려면 차자라고 했잖아요. 아직 우리 염분은 안 배웠지만 굉장히 차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알아서 아래에 깔려있는 그런 해수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수온약층 가기 전에 심해층을 먼저 보면 심해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의하기론 시공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에요. 즉 시간이라는 건 지구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땐 계절이고요. 공간이라는 거는 저희도인지 고위도인지 상관없이 한마디로 지구상 어떤 지점에 봐도 심해층의 성질은 거의 한 4도씨 정도의 엄청 밀도 크고 찬 해수로 비슷해요. 물론 조금씩은 다른 거, 그건 뒤쪽에서 심층수란 때 배울 건데 어쨌든 이 친구는 변화가 거의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서 밀도 변화도 거의 없는 그런 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은 좀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다가 체크는 안 했는데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00m, 즉 1km보다 아래에 있는 데이터면 심해층 데이터라고 보셔도 돼. 뭐라고? 1km보다 깊은 쪽이면 거의 심해층이라 보셔도 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000m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위도에서든 아래쪽은 심해층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좀 감을 잡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혼합층, 즉 표층 수온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달라요. 근데 시공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심해층 같은 경우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높기 때문에 가파르고 중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얘보다 낮기 때문에 조금 완만하고 고위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표층 수온도 심층 수온이랑 다를 바 없이 차갑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일자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위도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층이 있구나. 빠바바박 온도가 떨어지는 층이 있구나. 그 층의 이름이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자, 중학교 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게 왜 도대체 수온 약층인가 하셨을 텐데 이게 수온 도약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지훈 쌤 강의를 들었었는데 도약이라는 게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팍팍팍팍 뛰면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표층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해층의 온도는 약 4도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도약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발달한다 혹은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아까 저 그래프 안 보더라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수온 약층이 제일 발달한 데는 어디죠? 그치. 제일 표층 온도가 높은 저위도. 혼합층이 제일 잘 발달했던, 즉 바람의 세기가 표층 바람의 세기가 제일 셌던 데는 중위도.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심이 깊어지면 당연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수온이 낮아지고요. 그 말은 상층에는 온도가 여전히 높은, 즉 온도가 높으니까 차자의 반대죠. 밀도가 낮은 애가 이렇게 떠 있고 하층으로 내려가면 온도가 낮은, 즉 차자니까 밀도가 커진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층이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근데 이 밀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 있어요. 아래쪽에 알아서 밀도 큰 게 깔려 있고 위쪽에 알아서 밀도 작은 게 있으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아,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안정하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친구는 수온 약층 저층은 알아서 찬 게, 즉 밀도 큰 게 아래 깔려 있고 알아서 따뜻한 게, 밀도 작은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일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안정하다는 거예요. 안정하다라는 거는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류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물질이 순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햄버거 패티 마냥 위쪽의 혼합층과 아래쪽 심해층에 햄버거 패티 마냥 수온 약층이 껴가지고 그 위아래 층에 물질과 에너지 공급을 전달을, 교환을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안정하게 딱 깔려 있으니까. 교환이 되려면 위에 있는 혼합층의 제일 하부와 심해층의 제일 상부가 만나야 되는데 가운데에 낀 수온약층이라는 패티가 안정해서 안 움직이면 얘네들의 교환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것 좀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은 수온약층이 저위도, 고위도 중에 어디가 더 발달했을까요? 표층수온 높은 저위도. 여름과 겨울 중에 당연히 온도 높은 여름. 1단위로 봤을 때 낮과 밤 중에 낮.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자, 종종 문제에서 수온약층의 발달이나 뚜렷한 정도는 많이 물어보는데 종종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얘는 제가 일반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보시느냐에 따라서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를 그 문제상의 데이터에서 읽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위도에 따른 지금 연직 수온 분포가 있는 이 그래프를 처음 봤다 쳐볼게요. 난 이거 몰라. 근데 이때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를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혼합층이 여기까지고 수온약층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혼합층의 끝나는 깊이가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라 봐도 되죠. 그래서 혼합층이 결국엔 얼마나 두껍게 발달했느냐를 물어보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게 발달하는, 즉 그래서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좀 얕아지는 저위도는 조금 깊이가 얕고요. 깊이는 내려가면서 재는 거니까 이렇게 재야 되는 거예요. 중위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내려가는데 바람의 세기가 세니까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해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상당히 더 깊게 내려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둘을 비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저위도는 여기까지지만 중위도는 여기까지라서 중위도가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더 깊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재밌는 거는 위도 약 70도 지방의 남극 이상의 70도 이상의 극지방, 북극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없습니다. 표층에 심해층이 있어요. 이 말 이해돼요? 봐봐. 되게 말이 좀 웃겨요. 이거 처음 들을 때 되게 그러네 싶은데 심해층이 표층까지 발달한 게 극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극지방이든 아니든 심해층의 성질은 약 4도 정도로 거의 일정해요. 근데 극지방 같은 경우는 표층의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얘와 얘의 수온이 거의 일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수온이 거의 일정하면 뭐도 일정할까? 그치. 밀도도 거의 일정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밀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은 얘가 조금만 표층에서 조금만 작아지면 내려와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1000m 이상까지. 혹은 저 깊이 1000m보다 더 깊은 곳에 처박혀 있던 해수가 조금만 따뜻해지거나 조금만 덜 짜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위로 쫙 올라와서 그 심층에 겁나 오래 있던 그 해수들이 표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극지방에서 표층에 심해층이 존재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표층과 심층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를 형성해주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뒤쪽에서 심층론에서 디테일하게 할 건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중위도까지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서 층 모양의 구조가 있지만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극지방에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의 어떤 연결이 형성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뒤에서 공부할 때 진짜 편할 거예요. 자, 이게 대략적인 개념인데 완전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지역, B지역 두 개가 있습니다. 가려놓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가리면 되지. 자, 보지 마시고. A지역, B지역 두 개가 있어요. A지역 같은 경우는 혼합층 온도가 얘는 25도, 얘는 15도. 심해층 같은 경우는 3도, 3도로 거의 똑같네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해층 같은 경우 거의 한 3도, 4도 일정하잖아요. 모든 지역, 모든 시간에. 오케이. 위도, A와 B 중에 어디가 더 저희도 거의도? 그치, A가 저희도지. 왜요? 온도가 높잖아. 태양 곡선 영향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위도 자체는 B가 더 저희도고 A가 저희도. 수온약층이 뚜렷하다. 그럼 수온약층이 더 발달했다는 어디일까요? 심해층의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도약하면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A가 더 뚜렷하죠.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요.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 즉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여기일 테니까 뭐 대충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에서 줬을 때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는 혼합층이 끝나는 깊이라는 거고 결국엔 혼합층의 두께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결국엔 표층 바람의 세기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람의 세기는 어떻다? 같다. 됐죠?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출제된 적은 없으나 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땡깡을 교육과정 내에서 땡깡을 한번 피워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수온약층이 뚜렷하고 수온약층이 발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된다 했죠? 심해층의 온도는 똑같으니까 표층의 온도가 높은 저위도가 확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위도가 당연히 발달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때를 한번 써볼게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는데 출제돼도 이상하진 않은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지역, B지역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그래프예요. X축에는 온도, 템퍼레처, Y축에는 depth, DP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똑같고요. 어머, 표층 수온은 둘 다 20도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의거하면 수온 약층은 어디가 뚜렷한가요? 뚜렷한 정도가 똑같은 데잖아. 왜냐면은 표층의 온도도 똑같고 심층의 온도도 똑같으니까. 근데 사실 수온 약층의 뚜렷한 정도, 수온 약층이 발달한 정도는 전문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얼마나 같은 온도를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냐 그 기울기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둘 중에 사실은 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가 더 뚜렷한 거죠? A죠. 왜요? 같은 온도를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내려가도 바라락 떨어졌잖아. 얘는 같은 온도를 떨어지는데 좀 더 여유롭게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로 이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수온 약층이 뚜렷한 지역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A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정에서 배운 대로라면 표층 수온과 유일한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뚜렷한 정도가 똑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될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똑같고 여기는 언제나 똑같게 주니까 여기가 똑같아버리는, 즉 표층 수온이 똑같아버리는 상황에서 수온 약층의 뚜렷성 혹은 발달성을 물어보면 그래프 해석을 하시는 게 올바른 풀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외워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암기를 강조할 때도 있지만은 강조도 하고 이런 데이터 해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외워서 푸는 건 아니다. 바람의 세기 한번 물어볼까요? 바람의 세기, 즉 바람이 세게 불면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잖아요. 수온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여기 바람의 세기가 A 지역이 더 센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동일한 표층 수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지역이 바람의 세기가 더 세면 더 혼합층이 깊게까지 발달함으로 인해 파라락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같은 기울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때를 써보겠다. 때 한번 써봤습니다. 걱정하실까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냥 진짜 한번 때 한번 써봤다. 여러분 질문 좀 많이 하시길래 교통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염분 가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염분까지 하고서 한번 끊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하세요. 염분 같은 경우는 정의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제가 무지성으로 좀 외워달라고 하는 것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종이니까, 동이니까. 해수 딱 해가지고 딱 찍먹했을 때 얘가 얼마나 짠데 그렇게 해가지고 염분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한 과학적 정의가 뭐냐면 해수를 1kg를 막 떠요, 양동이에.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죠. 미네랄 모든 염류의 총량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외워야 된다고. 얼마 뜬다고? 1kg를 뜨신다고. 거기에 뭘 본다고? 들어있는 모든 염류의 양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합니다. 단위가 좀 웃겨요. 이 퍼센트처럼 보이는데 퍼센트가 아니고 퍼센트 옆에 0이 하나 더 있죠. 왜냐하면 1%는 분수로 얘기하면 100분의 1이죠. 그래서 0이 두 개. 이렇게 0이 두 개 있는 거죠. 얘는 1kg 떴으니까 만약에 1kg 떴는데 거기에 염류가 다 합쳐서 30g 있었어요. 그러면은 1000분의 30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이 3 이렇게 퍼밀이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땡큐하게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분 교과서에서 좀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표현 자체를 그냥 얘로 안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PSU라고 하는데요. PSU가 뭐의 약자냐면 Practical Salinity Unit, Salt. Practical, 실용적인, Salinity, Salt, 염분. 유닛, 단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라는 한국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죠. 실용, 염분, 단위를 쓰는데요. 그냥 퍼밀이랑 똑같은 단위입니다.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염분 얼마다? 35. 얼마다? 35. 얼마다? 산주고. 중국어는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35! 900헥토파스칼이면 이 지역은 어떤 저기압고기야? 저기압. 왜요? 1014면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1030헥토파스칼.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왜? 1013보다 크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014면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40psu면 고염입니까, 저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고염이죠. 28ps? 말도 안 되게 저염이죠. 왜 대답할 수 있죠? 35라는 기준보다 크다는 정량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5psu는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다 이제 양동이로 떠가지고 뭐 이제 재본 거죠.
물론 진짜 양동은 뜨진 않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방식을 차용해요. 따가지고 이제 걔네들의 염분 성분 조사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어디는 35.8, 어디는 34.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썸을 해봤더니 에버리지를 때려봤더니 35 정도 있더라. 내가 막 1kg를 떴을 때 그 중에 염류가 35 있고 물은 35를 제외한 965g 있는 게 평균적인 수치더라. 그래서 이 염류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신 소금, 염화 나트륨, NaCl, 그 다음이 염화 마그네슘, MgCl2죠, MgCl2. 그 다음에 황산화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진짜 디테일하게 내신 준비하거나 내가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그래프에서 기준 정해드릴게요. 1위, 2위, 좀 더 오버하면 3위 정도까지 외워주셔도 나쁠 거 없어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 마그네슘까지는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황산 마그네슘까지는 저도 잘 안 외우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뭔 얘기냐면은 어떤 지역을 떴을 때 35보다 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평균이니까 35라는 건 35보다 커. 예를 들면 36이야. 36에서 펐을 때 36짜리 염류가 있고 그 말은 물은 나머지 964g밖에 없는 지역인 거죠. 36g짜리를 염분 분석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 존재하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얘네들의 비율이 27.2대 3.8대 얘대 그 비율이 일정하더라.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다. 그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건 좀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해수 속의 염류의 양 제가 1위, 2위 정도까지는 외워주시면 좋겠다. NaCl, 염화 나트륨, 소금, MgCl2, 염화 마그네슘. 진짜 뭐 3위까지 기억하시고 싶으면 뭐냐 황산 칼슘 되면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셔도 나쁠 건 없는데 만약에 이온의 양으로 물어보면요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풀어진 게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이온 같은 경우는 Cl- 즉 염화 이온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1위에도 있고 2위에도 있으니까 둘이 합친 게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2위는 1위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추월당해서 밀려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뭐 이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갑시다.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 그러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죠. 제가 직접 그린 건데 물론 그 위에 있는 필기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랑 뭘 보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층 수온 그래프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표층 수온 그래프는 어디가 제일 높은 지점이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뜨거운 적도. 그 중에서도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서태평양과 서대서양의 수온의 최고 지점이 잡힌다. 그렇지. 염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잡혔었죠? 아까 30도, 즉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하는 지역의 대양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을 미리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관측 결과가 나오냐? 즉 표층 염분이 왜 하필이면 위도 30도랑 그 중에서도 대양의 중심부에 포진하는 경향이 나타나느냐를 분석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염분 한마디로 짠 정도잖아요. 짠 정도. 여러분 언제 짜져요? 물이 적거나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그때 짜지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표층 염분을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딱 기억하셔야 될 요인이 뭐냐면 지금 기억해. 증 빼기 강. 증발량 빼기 강수량입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어떤 지역에서 이 증발이 너무 많이 돼. 즉 물을 너무 많이 끓여. 물론 진짜 끓인다는 건 아니지만 증발이 많이 된다는 건 똑같은 메커니즘이죠. 그러면은 끓이면 끓일수록 찌개가 어때요? 짜지죠. 그렇지. 반대로 물을 넣으면 찌개가 싱거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의 해수를 짜게, 즉 표층 염분을 높게, 그래서 밀도가 크게 만들고 싶다면 증발량은 크게 많이 끓여서 날리고 강수량은 작게 물은 조금 넣고 그래야지 염분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증 빼기 강이 크면 증발량 빼기 강수량 자체가 크다라는 건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날아가고 물은 조금 넣는다는 거죠. 증 빼기 강이 크면 표층 염분이 큰 경향을 띱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걸 가려놓으셔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는 증발량 그래프고 위도에 따른 하나는 강수량 그래프인데요. 뭐가 증발량이게요? 뭐가 강수량이게? 강수량 먼저 할까? 실선이 강수량일까? 점선이 강수량일까? 선생님 적도는요 뜨거우니까 강수량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실선이 강수량이에요. 하면 바로 아웃. 그래. 증발이 많이 되니까 실선이 증발. 미안해. 다시. 선생님 적도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선이 증발량이에요. 하면 바로 아웃.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려놓고 출제가 수십 번 됐었고요. 적도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열대우림이 있는 지역이에요. 적도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실선 강수량이에요. 증발 있잖아요. 막 사하라 사막 이런 데는 오히려 위도 30도 라인에 사막이 분포합니다. 몽골 이런 데. 적도는요, 열대우림이 있는 곳이지 거기는 증발이 많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온도가 높다고 증발이 많이 된다는 거는 여름철이 제일 건조하다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여름은 제일 습하잖아. 온도랑 습도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겨울철 온도 낮으면 증발 덜 되니까 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입술 찢어지고 피부 재가 많이 갈라지면 겨울철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적도에서 높은 건 증발이다 강수다? 강수다. 여기 열대우림 있는 데다. 그럼 오히려 30도 라인에서 피크를 찍고 있는 이 점성 그래프가 바로 증발량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해당 지역의 표층 염분이 궁금하면 뭘 봐야 된다?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큰지 작은지. 자, 속도 먼저 볼게요. 증발량이 점점 작고요. 여기는 오히려 강수가 많이 내요. 그러니까 요 라인은, 적도 라인은 어떨까요? 그 값이 작으니까, 그 값이 작으니까 염분이, 표층 염분이 작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됐죠? 이에 비해서 30도 라인은 계속해서 아열대 고압대가 하강기류도 찍어내리기 때문에 증발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증발량이 엄청 높고 이에 비해서 강수량은 좀 적어요. 그래서 점선에서 실선을 뺀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들 표층 염분이 좀 높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적도 같은 경우는 아까 왜 비가 많이 내리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 계속해서 상승기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도 30도 라인, 60도 라인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증발량이 점선이죠. 증발량은 여기인데 강수량이 좀 많아. 그렇죠. 근데 증 빼기 강을 하면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염분이 작다. 여기는 뭐죠? 위도 60도는 한대 전선대. 그래서 계속해서 전선이 만들어지니까 전선, 구름, 비 그러니까 강수량 많아. 그래서 염분은 낮아가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일단 여기서 한번 스탑하고 이 핑크색 가운데 부분, 즉 위도 0도부터 60도 사이 표층 염분은 뭐에 결정된다? 증 빼기 강과 정확하게 비례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골 때리는 건 위도 60도부터 극지방, 즉 고위도 같은 경우는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증 빼기 강을 하면 일단 데이터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극고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발이 많이 되겠네. 그러니까 표층 염분이 높겠네.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실제 데이터 값은 극지방은 염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표층 염분은 기본적으로 증 빼기 강에 비례하는데 60도 이상의 극지방으로 가면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럼 거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뭐냐면 거기에 있는 빙하가 얼마나 녹아서 싱겁게 만드느냐 혹은 얼마나 얼어서 짜게 만드느냐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마무리를 먼저 하고 가면은 어디가 제일 온 지구상에서 짤 수 있는 거죠? 바로 위도 30도 라인이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위도 30도 라인이 후보군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염분이 이렇게 표시되는 데는 딱 여기 두 개밖에 없어요. 위도 30도 부분. 그러면은 이 표층 염분이 기본적으로 증 빼기 강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극지방은 그렇지 않느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층 염분이 기본적으로 커지려면 아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 빼기 강이 커져야 돼요. 예를 들면은 30도 아열대 고압대 같은 거. 이에 비해서 당연히 증 빼기 강이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표층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은 적도 저압대나 한대 수렴대 같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그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요인이 있어요. 수많은 요인. 예를 들면은 동일한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대륙으로부터 하천수가 유입이 조금 많이 되면 거기는 싱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륙 주변부는 상당히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얘는 좀 싱거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대륙에서 흘러나오는 안 짠 물이 도달할 수 없는 대양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 유입 표층 염분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위도 30도 라인에서도 이제 보이죠. 대륙에서 좀 거리가 멀어. 대양의 중심부에 이렇게 최고 염분 지역이 포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층 염분의 평균값 얼마? 35. 최고 지점 보시면은 거의 35.5, 37, 36. 높아봤자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최고는 여기. 자, 근데 아까 분명히
증백이 강이 모든 걸 컨트롤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바로 위로 60도부터 90도 특징 연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왜냐면은 빙하가 얼마나 얼어버리거나 빙하가 얼마나 녹아버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콜라에 얼음을 넣어서 먹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얼음이 녹아요. 그럼 콜라가 밍밍해지죠. 그래서 빙하가 녹았을 때 이제 빙의 해놨었네요. 빙하가 녹았을 때 염분이 낮아지는 거는 다들 오케이 하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막 어머니 아버지 막 커피 만들어 드시면 그거 막 먹고 싶은데 막 카페인 들도 안 주셨거든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막 먹고 싶은데 하다가 종종 근데 이제 그 커피 아이스크림 먹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커피 아이스크림이 너무 만들어 먹고 싶으니까 이제 막 사주시진 않아서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커피를 양심 고백 몰래 훔쳐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얘를 얼리면 이제 굉장히 맛있겠지? 그럼 커피 아이스크림이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얼음에 넣어놨어. 근데 이 친구가 딱 이렇게 또 어렸을 때 못 기다리잖아요. 처음에 딱 이렇게 딱 하고서 야 이거 살짝 먹어봐. 야 이 정도면 딱 간 맞아. 여기서 넣어놔. 근데 이걸 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다가 살 얼었나? 안 나온다. 얼었나? 여기다가 게임 좀 하나. 얼었나? 조금 얼었어.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한 반쯤 얼고 반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못 참고 살짝 먹어. 그 액체 안 얼은 거. 그러면 왜 이렇게 달아? 한 번쯤 있지 않아요? 아니 커피 말고는 뭐 콜라나 아니면 뭐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이라고 뭐가 됐든 간에 중간에 얼리다가 다 안 온 상태, 그러니까 완벽하게 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안 얼었는데 덜 얼었는데 그 남은 액체를 참지 못하고 마셔본 경험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게 더 짜거나 더 그 간이 세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어떤 물이라는 정말 특이한 친구예요. 얼 때 순수한 물만 먹어요. 뭔 얘기냐면 녹으면은 당연히 그 얼음 상태가 녹으니까 주변을 싱겁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짜는 해수가 있을 때 거기서 추워져가지고 물이 얼잖아요. 그럼 소금 덩어리로 얼는 게 아니고 그 소금 성분은 그대로 주변 물에 남겨놓은 채로 순수하게 물만 얼어요. 그래서 그 커피가 짰던 거야. 커피가 짰대. 커피가 더 간이 셌던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얼면서 물만 뺏어가서 주변은 상대적으로 증발당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을 뺏긴 거야. 그래서 주변의 간이 더 세져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빙하가 얼어버리면 오히려 혈중 염분이 높아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빙하가 녹으니까 뭐 혈중 염분 낮아지는 건 알겠는데요. 왜 얼면 높아져요? 많이 질문하시고 저의 소박한 일탈을 한번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봤던 그림은 증발량과 강수량을 따로따로 준 그래프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렸을 때 뭐가 뭔지 아셔야 돼요. 뭐가 뭐라고요? 실선이 뭐라고요? 실선이 뭐니? 적도에서 높이 측정되어 있는 이거. 적도에서 증발이 높다, 강수가 높다? 강수가 높다. 열대우림 있는 데다. 아시겠죠? 얘가 강수예요, 실선이. 자, 이거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라는 그 친구를 실제로 데이터를 그려준 거예요. 뭐랑 같이? 표층 염분이라는 그래프랑 같이. 너무 중요하고 이거 약간 알려줘도 되나? 개꿀팁인데 두 개를 가려놨을 때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려요. 파란색과 주황색 그래프 중에 뭐가 표층 염분이고 뭐가 증백이 강인지를 이 그래프에서 안 줘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파란색이 증백이 강해요. 왜 그러냐? 증발량과 강수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치적인 데이터죠. 그리고 극지방에서 양쪽 80도 N, 북극과 80도 S, 남극에서는 증발도 잘 안 되고 강수도 잘 안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 둘을 뺐을 때 유의미한 어떤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둘은 그냥 0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0에서 시작하는 친구가 증백이 강한 그래프다. 그래서 얘네를 가려놔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럼 자연스럽게 소거법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이제 주황색 그래프가 염분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를 읽을 때는 증백이 강 그래프이기 때문에 즉 0에서 시작하는 그래프를 읽을 때는 이 데이터를 봐주셔야 되는 거고. 연습해볼까? 이 북위 20도에서는 대충 이 정도 한 70cm가 매년 내려요. 이런 뜻. 염분이 궁금할 땐 주황색을 보셔야 돼요. 주황색 그래프와 함께 이 축을 보셔야 되는데 표층 염분의 평균값 얼마? 35. 그래서 그 그래프를 대충 평균값으로 해서 위아래 요동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줘요. 대충 평균 때리면 35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오케이.
증백이 강은 결국에 표층 염분과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어디까지만? 위도 한 60도까지만. 그거보다 더 위로 가버리면 고위도로 가버리면 북극이든 남극이든 간에 빙하가 너무 많이 얼거나 녹거나 하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증발과 강수가 거의 없는 지방이기 때문에 극지방. 이런 배경 지식이 있다면 지금 약 0도부터 60도 사이는 확실히 파란색 증백이 강 그래프와 주황색 표층 염분 그래프는 거의 유사합니다. 만 그거보다 바깥으로 넘어간 극지방, 즉 증발도 잘 안 돼, 강수도 잘 안 돼.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증백이 강은 지금 극지방 하면 올라가는 경향에 비해서 표층 염분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죠.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어떤 기압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얘가 염분이 높아야 되는데 극지방이 실제로 분석해보면 관측을 해보면 낮게 형성된다. 왜 그러냐? 뭔가 빙하가 좀 많이 녹고 있고 요즘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극지방에서 계속해서 뭐 남극이든 아니면 북반구에 있는 어떤 대륙들이든 그런 걸로부터 담수가 많이 유입되는구나. 그래서 좀 염분이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분석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오케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 한 번만 짚으면 이 그래프 개형과 이 그래프 개형의 개형만 보고서도 이 수온인지 염분인지 찾는 거. 염분 그래프에서 개형만 보고서 강수인지 증발인지 찾는 거. 증백이 강과 표층 염분 그래프에서 개형만 보고서 증백이 강과 표층 염분 찾는 거. 다 설명드렸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영상에서 봅시다. 빠빠이!